모두들 도로 올라가 발이 빠졌던 곳을 다시 보았다. 구멍은 세탁실이나 부엌 쪽으로 난 것이 틀림없었는데 바로 그때 구멍 아래쪽에서 향긋한 풀냄새와 서늘한 돌냄새 그리고 나무의 수액 냄새가 풍겨왔다. 모두들 구멍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구멍은 아무도 몰랐던 전혀 다른 공간으로 뚫려 있었던 것이다. 그건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있을 수 없는 공간이었다. 심지어 그곳은 집 바깥처럼 보였다. 바로 이렇게 식구들은 그곳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곳을 안쪽 정원이라고 불렀다. 숀텐의 동화집, 먼 곳에서 온 이야기들 중 단편 어디에도 없다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가족은 어느 날 집 안의 구멍 틈새로 비밀 정원을 발견합니다. 그 정원은 계절이 바꿔가는 정반대여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고 축축한 겨울 날씨엔 바삭거리는 여름 햇빛도 듬뿍 받을 수 있었죠. 가족은 매일같이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삭막한 집안에서 그곳만은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어쩌면 이러한 비밀 정원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말이지요. 여기는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목소리에 많이 놀라셨죠?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출을 맡고 있는 저 김보미 1일 DJ가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장희원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희원입니다. 최근 우리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첫 소설집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네. 먼저 장희원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폐차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제11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방금 알려주신 대로 첫 번째 소설집 우리들의 환대를 출간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요즘은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데 그동안 일과 같이 병행하느라 휴학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복학을 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도 하고 글도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 그 와중에 이제 첫 소설집을 묶어서 내신 거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기억을 돌이켜보면 첫 소설집, 첫 책 뭐 이런 게 의미가 남다른데 이 출간 과정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든지 뭐 이런 소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 소설집을 낸 소감은 생각 외로 무덤덤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넌지시 이제 지인분들이 이렇게 물어오시거나 아니면 대화의 화제가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많이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고민과 다르게 막상 책을 내서 처음 만져보니까 왜 그렇게까지 고민을 했을까 좀 무덤덤하게 다가왔고, 기억에 남는 일화는, 첫 교정지를 받고 수정 작업을 해서 이렇게 출판사에 송부드렸는데 교정지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랑 출판사랑 양쪽에서 우체국에 전화를 걸고 이제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결국에는 다른 부서에 이제 도착해 있는 거를 알게 돼서
예, 마음이 많이 한시름 놓였고 그땐 조금 당황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첫 책을 이제 내면서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생겼네요. 네. 그 책 저도 받아보고 표지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책 표지도 이제 출판사에서 굉장히 다채롭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게 올리브 잎사귀인가요?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잘 모르겠어. 전 처음에 아카시아인가? 이런 게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나뭇가지가 정확히 어떤 나뭇가지인지는 모르고 이제 저도 처음 알게 된 작가의 사진인데 엘비스라는 분의 작업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만 봤을 때는 빛과 그림자도 있고 그리고 실제 나뭇가지도 있고 그림자로 된 어떤 그 이미지도 있고 여러 세계가 중첩된 그래서 뭐 실체도 있고 또 이 다양한 것들을 또 우리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그림자의 몸짓이 실체에 덮어져 있는 느낌도 들어서 제목과 되게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들의 환대를 표제작으로 정하시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제 뭐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막 고르잖아요. 그중에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딱히 이렇게 큰 이유는 없고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디자인을 맡아주신 김은혜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마음을 많이 애써주셨는데 저의 편집을 담당하셨던 소진 선생님이 우리의 환대라는 제목의 작품이 독자들에게 조금 더 알려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우리의 환대로 다가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의견을 주셨고 저도 동의를 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라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많이 쓰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친구 뭐 이렇게. 근데 책 제목에 우리의 환대라고 쓰고 나니까 제가 자꾸 그 말을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생기는 묘한 연대 그걸 생각하면서 책에 이렇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신의 한 수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약간 과찬이십니다. 네, 우리의 환대는 호주에 사는 아들 영재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방문하는 중년 부부가 등장합니다. 아들 영재는 성소수자고요. 영재는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흑인 노인, 허벅지에 화려한 타투를 새긴 민영이라는 어린 여자. 이렇게 두 명과 외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중화자 재현은 아들을 비롯한 동거인들의 생활 양식을 보고 얼얼한 문화 충격을 받는데요. 이 한 번의 방문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긴 좁힐 수 없는 간극, 어떤 균열의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소설을 어떻게 구상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다양한 인물들, 뭐 어떤 순간에 이렇게 포착이 됐지? 뭐 이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저는 소설을 쓸 때 아주 작은 경험이라도 꼭 한 부분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환대는 제가 대학생 때 호주로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 사는 다른 나라 친구들은 쉐어하우스라는 형태로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10년 전이라 그때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왔었고 요즘에는 이제 쉐어하우스란 개념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치만 그건 굉장히 환경적인 요소는 부가적인 것 같고요. 가장 중심축은 제 감정적인 측면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억울함이랄까 이해할 수 없음이랄까 그거를 표출하고 싶은 저의 부끄러운 욕심이 있었고 이제 그 부분을 소설에 구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독자로서도 되게 잘 느끼는 게 저는 이제 문장을 읽고 그다음에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어떤 감정에 자꾸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장현 작가가 말해준 부분들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네. 또 우리의 환대에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아들과 그 친구들이 부모에게 권한 감자 샐러드가 있어요. 그 감자 샐러드를 억지로 삼키는 아내 그리고 감자 샐러드를 삼키지 못하는 재현 그 장면이 굉장히
우리가 소설 속에서 늘 이야기하는 의미심장한 어떤 한 장면이었어요. 그 감자 샐러드에 내포된 의미, 뭐 이런 거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종 이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반성이 듭니다. 거기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그건 그냥 감자 샐러드일 뿐이거든요. 감자가 감자인데. 네, 그것도 이렇게 아주 포슬포슬하고 맛있는 음식인데 다만 이제 영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부부가 특히 재현이 그것을 역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맛있는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뱉어버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그 장면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감자에 대해서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다르게 읽고 싶었던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소설집 말비에 이제 해설을 쓰신 이소 평론가의 글에 따르면 이 소설집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죽거나 사라지는 내용이 많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읽으면서 이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폭설이 내리기 시작할 때와 남겨진 사람들에는 가까운 친구의 죽음, 옛 연인의 죽음이 다루어져 있고요. 기원과 기도에는 딸의 죽음, 우리의 환대나 기부며 핸드에서는 자녀가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부모 곁을 영영 떠나게 되는 어떤 상징적 죽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실이나 부재를 가리키는 죽음에 대해서 작가가 전반적인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상실이라는 것의 각성, 부재에 대한 어떤 각성을 가지고 작품들을 이렇게 쭉 써나간 시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초소설집을 이제 퇴고를 하고 엮는 작업을 하면서 다음 작품은 상실과 부재에 대해 엮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문학과 지성사 측에서 부재와 상실을 키워드로 책을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사람은 무의식적인 거든 의식적인 거든 자신의 관심사가 결국은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다음 작품에 그 부분을 더 고민을 해서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향도 같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시간이라던가 돈이라던가 물건 같은 거를 잃어버리는 거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는 도저히 잘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 구멍을 잘 못 메우는 것 같아서 그런 제 고민과 마음도 어느 정도 모티브로서 작용을 하게 된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요즘 이제 뭐 손절 뭐 이런 네. 말들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의 이면에 이런 작품의 속에 녹아 있는 그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뭐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게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작가님의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또 유난히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이 자동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소설 폐차에서는 형제가 차 안에서 나누는 긴박한 대화 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요. 소설 폭설이 내리기 시작할 때에서도 죽은 친구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드라이브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작별과 기원의 기도에서도 자동차 안에서 인물들 간의 심리 묘사가 아주 풍부하게 펼쳐지고요. 특별히 자동차라는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삼은 이유가 있나? 뭐 운전은 잘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예리한 질문이시고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읽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소설을 쓰면서 나 정말 자동차 안에 있는 장면을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면허는 일찍이 땄으나 장롱 면허인 신세입니다. 왜 자동차 장면을 자주 쓰는 거 같냐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차 안에 갇혀 있었던 적이 좀 많았어요. 혼자든 아니면 누구랑 같이 있든 그랬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쉽게 꺼내지 못할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마주보지를 않잖아요. 앞만 보면 되고 혹은 창밖의 경치를 구경해도 되고 그리고 괜히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을 때 낯선 장소에 도착해 있으면 그 분위기가 빠르게 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물들에게 일상에서 자신의 내면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안에 이렇게 밀폐돼 있고 네. 또 이렇게 이동을 하고 네. 네, 풍경은 지나가고 계속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동차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여러 소설들 속에서 보면 시골의 한적한 풍경 묘사들도 돋보였는데요. 소설에 등장하는 시골들은 실제 어떤 공간들로부터 이렇게 착안해서 영감을 얻은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와 한적한 시골 중에 어떤 곳을 더 선호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시골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천상 이렇게 도시 여자처럼? 아니, 저는 조금만 더 나이가 들면 시골에서 살고 싶은 바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사실 대도시에서 산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네, 대구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부모님이 김천역 근처에서 일을 하셔서 김천에서 살다가 뭐 부산에도 살다가 구미에서도 살다가 이제 경상도 일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컸던 경험이 있어서 작은 소도시나 아니면 그 소도시 외곽에 있는 시골 마을을 더 편안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성탄절 때 폭설이 내리기 시작할 때처럼 친구 외삼촌께서 영주에 계신데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10가구도 안 되는 마을에 이제 묵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밤하늘에 별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그 나무를 장작으로 떼서 그 난방을 나무 난방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바닥에 등을 지지는 일도 너무 좋아해서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시골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예. 저는 시골형인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도시에서 컸지만 시골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틀이 지나면 무섭고 불안하고 편의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불 꺼진 그런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역시 다르군요. 네. 재밌습니다. 이런 포인트도. 이 한 권의 이제 소설집을 묶어내셨는데 그 소설 안에 애착이 특별히 가는 인물 혹은 요 안에서 진짜 이 장면 저도 이제 책 낼 때 보면 이 장면은 독자들이 좀 찾아서 시그니처로 좀 마음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힘줘서 쓴 단어, 문장, 어떤 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좋아하는 인물은 매 순간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의 환대의 민영의 재기발랄함이 마음에 들어서 한때 민영을 좋아했다가 또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재현의 그 어떤 사랑의 뜨거운 측면 때문에 재현에게 마음이 가기도 하고 했는데요. 오늘은 남겨진 사람들의 유진이 좀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 폐허의 자리를 담담히 보는 태도가 조금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슬프게 다가왔고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날들은 조금 더 편안해질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예, 오늘은 유진을 꼽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또 그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부모 때문에 무너지고 부모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는 자식들이 좀 많이 등장해요. 뭐 최근에 뭐 그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네.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동은이. 그 동은이 엄마가 또 어떻게 보면 최대 가해자처럼 이제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과연 뭔가 저도 맨날 고민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환대, 폐차, 해주 등이 이제 그런 걸 좀 다루고 있어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어떤 이렇게 지독하게 엮여버린 그런 관계에 놓인 부모 자식 사이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복잡한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작가님도 그간 써내신 소설만큼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이어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건 제가 유년 시절을 좀 불안정하게 보냈기 때문이에요. 제 자기 연민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혹은 제 유년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제가 좀 불안정하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를 자주 다녀서 이렇게 마음을 붙이려고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이제 그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거기서 오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이렇게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힘들게 겪었던 편이라서 항상 그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저란 사람, 작가가 아닌 사람에 있어서 중심축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가족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저의 무엇도 다 아깝지 않은 존재이긴 하지만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걸음 또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용서하지 않을 건 또 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서도 그 관계가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올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너무 동의하고 그 가족들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만큼 비슷한 어떤 그 수위의 다른 감정들도 너무 많이 나누기 때문에 그 가족 관계에서 겪는 일들은 그 변화를 잘 그 겪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어떤 감정이 생기면.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가족이. 네, 작가의 말도 또 읽어보면 근근히 만나 그 계절의 과일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과 친구들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각 계절마다 어떤 과일들을 가장 좋아하실까? 뭐 그런 것도 궁금했고 이제 봄에 왔는데 요즘엔 또 어떤 과일을 또 드실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졌어요. 과일 이야기를 먼저 쓰셨는데 어떠세요? 요즘 계절 과일은 아마 딸기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마트에서 요즘 오렌지를 사다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오렌지, 귤, 한라봉, 천혜향 같은 레몬도 좋아하고요. 그런 과일이고 여름에는 수박을 좋아합니다. 밥 대신 끼니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과일을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작가의 말 보면서 또 눈에 들어왔던 게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어떤 관계어로 이렇게 했는데 그 책을 맡아주신 소진 선생님만 이름을 언급했어요. 이 선생님도 언급했는데. 네. 왜 언급을 했냐면 저는 처음으로 책을 만드니까 많이 불안했거든요. 근데 소진 선생님이랑 같이 정말 편하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연락을 하면서 이제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기 제가 조금 외출도 좀 자제하고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려주니까 저도 신이 나서 제가 좋아하는 걸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그 메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많이 행복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다행이고 너무나 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책을 낼 때 작가랑 에디터랑의 합이 그 책의 결과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좋은 또 이렇게 진행자분을 만나서 또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평소 작업 환경 어떤 풍경으로 그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해요. 어디서 주로 작업을 하고 또 어떤 루틴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평소 작업 환경은 근래 요즘은 그냥 방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학교 도서관이나 이제 아니면 연구실 이런 곳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쓰곤 했는데, 이렇게 체력적으로나 이렇게 짬이 잘 안 나서 그냥 밤에 쓰고 있고, 그리고 루틴은 제가 아쉽게도 만들지 못해서 그냥 늦은 밤, 새벽에 일과를 마치고 아무래도 일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밤에 이제 쓰곤 하는데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다른 시간대들은. 맞아요. 새벽이 가장 조용하니까요. 저도 그 시간에 가장 작업이 잘 되거든요. 네. 12시부터 일과를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렇군요. 밤에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작업이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걸 또 해결하는 또 나만의 비법 이런 게 있나요? 비법은 없는데 저는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조용히 많이 울고 그리고 이렇게 한숨 자요. 자고 일어나서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확 해소되면서 네, 뭔가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군요. 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사람이 차분해져요. 네. 저는 그렇게 울어도 차분해지지 않던데. 네, 저도 그 시기가 짧고 그래서 자주 웁니다. 그렇군요. 네. 좀 저도 더 열심히 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나오고 나면 작가들이 독자들의 반응도 또 궁금하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이제 책 나오고 한동안 계속 제 이름도 검색해보고 제 책 제목도 검색해보고 조금 이렇게 잘 써주신 분 글은 막 마음을 담아두고 막 그랬거든요. 뭐 에고서치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하고 계신가요? 제가 책 내고 제가 올해 1월 말까지는 열심히 에고 서칭을 해보았습니다. 네. 남겨주신 분 글들을 제가 서칭을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찾아본 거는 꼼꼼하게 읽었는데요.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어떤 평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자신이 느꼈던 바를 누군가가 그렇게 솔직하게 글을 썼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뻐했다가 반성도 했다가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어디에서든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아는 어떤 작가분은 인스타에 자기 책이 이렇게 태그되는 걸 맨날 검색하신대요. 그리고 그분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신대요. 감사하다고. 우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한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그러니까 리뷰를 쓰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족스럽지 않은 독서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속상했는데 지금은 책이라는 걸 읽는 건 보통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너무나 격렬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아예 읽은 그 책 그림만 나와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린대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다 열광적인 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네. 저도 SNS를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쵸. 저는 할 줄 몰라서 시작하면 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을 직접 읽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9페이지의 두 번째 문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는 산에서 눈을 보고 싶었다고 했다. 사실은 말이야, 여기 말고 다른 데 가고 싶었어. 여행의 마지막 날 상주는 맥주를 마시면서 말했다. 겨울바다가 보고 싶었다며. 그렇긴 한데 여기 말고 아주 먼 곳. 먼 곳 어디?
그냥 아주 눈이 많이 내리는 곳. 그래, 그러니까 어디. 유진이 답답해하자 상주는 글쎄 니가타나 삿포로나 뭐 그런 곳. 눈만 많이 오면 어디든 상관없어 하고 말했다. 설경이 보고 싶었던 거야? 유진의 물음에 상주는 그렇긴 한데 조금 특별한 풍경이 보고 싶었다고 했다. 산에서 하얀 눈이 내리는 아래를 보고 싶었어. 정말 끝도 없이 그냥 한없이 뒤덮인 하얀 곳. 그런 게 보고 싶었어. 상주는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한없이 투명한 것을 보다 사라져도 좋을 것 같다고 아주 멋지지 않을까 하고 물었다. 유진은 왜 그런 게 보고 싶냐고 물었다. 그냥 눈 밟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그냥 보는 거지 그렇게. 유진은 여전히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망이 있는 법이니까 막상 상주의 말을 듣고 보니 아주 멋진 풍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덩달아 보고 싶어졌다. 상주는 충분히 그런 곳에 갈 수 있었음에도 이제 막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영어학원에 등록한 그녀 때문에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그간의 미묘한 다툼과 침묵들이 생각나면서 유진은 미안해졌다. 그런데 너랑 있는 게 더 중요해. 상주는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진짜야. 그냥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너랑 단둘이 있는 거. 그거면 난 만족해. 다음에 가면 되지. 유진은 그렇게 말하며 맥주캔을 내밀어 상주가 쥐고 있는 캔에 가볍게 갖다 댔다. 그것은 약속을 할 때 손가락을 거는 것 대신이었다. 그녀는 점점 술 기운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쾌활하게 말했다. 우리 다음에 여기 또 오자. 응. 니가타도 가고. 응. 그때는 하루 종일 너랑 같이 눈 내리는 걸 구경할게. 정말? 응. 유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북유럽 나라들의 이름과 명소들을 이야기했다. 그때마다 상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정말? 진짜지? 하고 꼬박꼬박 그 말들을 되풀이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 네. 너무 긴 분량을 읽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렇게 차분하게 낭독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목소리였다. 빠져들면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인물들에게 그저 한때의 옛 과거의 일일 뿐이고 또 그 시기 인물들은 그것이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었을 테지만 현재 작품 안의 시점에선 그건 정말 지나가는 허무한 약속이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낭독의 형태로나마 세상에 한 번 더 그 구체성을 남겨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낭독을 통해서 완성된 어떤 이 미학적인 측면까지 아름답습니다. 네, 그 현재 집필 중이거나 앞으로 이제 뭐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상실과 부재 뭐 그 얘기도 해주셨지만 관련돼서 이제 뭐 작업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긴 한데 J.D. 셀린저의 단편을 가지고 소설 아주 짧은 소설 한 편을 쓰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닿아서 오랜만에 쓰고 싶은 걸 써서 좋습니다. 또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최근에 인상 깊게 본 독자와 나누고픈 작품이 있다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에드위지 당티카의 소설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22년도에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설이었고 그중 물론 모든 단편들이 좋지만 선물이라는 단편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도 결코 닿지 못한다는 어떤 슬픔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꼭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품 집필 계획 외에도 올해 2023년 생활 면에서도 뭐 다짐한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열심히 살자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도 겪고 코로나도 겪고 목 디스크도 겪어서 아이고.
누워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힘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아, 지금은 다 괜찮으신 건가요? 아, 네. 가끔 목 디스크가 재발하긴 하지만 디스크는 근데 다 그런, 그쵸, 있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증상이 나오고 하는. 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는 바로 마이 페이버릿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독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인데요. 장희원 작가님은 요즘 뭐에 빠져 있을까요? 저는 제첩국입니다. 제가 한식을 좋아하고 입맛이 비린 걸 싫어하지 않는데 집에서 사실 제가 먼저 부모님한테 보내드린 건데 이제 안 먹고 이렇게 남긴 거를 이제 저한테 다시 도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제첩국으로 밥을 거의 몇 끼니마다 먹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진짜 따뜻한 국을 먹으면 조금 덜 슬퍼지는 것 같아요. 네. 국뿐일까요? 네, 근데 그 제첩국 특유의 시원함이 너무 맛있어서 요새 좀 빠져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일할 때 부산에 갔다가 그 제첩국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맑은 네네. 그 쌀뜨물 같은 국에 조그만한 그 알갱이들이 이렇게 떠 있는데 휘휘 이렇게 떠 먹으면서 후루룩 마셨던 기억이 나요. 네. 집에서도 똑같이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아, 네네. 그 부추를 썰어서 위에 올려서. 정구지. 네, 정구지. 정구지 아시네요. 네, 균형이 잘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환대의 장희원 소설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김봉 선생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소리를 듣는 많은 분들도 언제 어디서나 요즘 날씨 같은 따뜻한 환영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말씀도 참 너무 잘해 주십니다. 전 좀 사실 떨긴 했는데 시작할 때 장희원 작가님이 차분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을 감싸는 이런 음성으로 대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즐겁게 방송을 녹음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장희원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차현준 시인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 쓰고 있는 차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현준 시인님은 2022년 문학과 사회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인님 요즘 근황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일단 시를 쓰고 읽고 있는 거 외에는 평일 오전에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문학 파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취미로 그 모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들과 시집 읽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평소 문장의 소리는 종종 청취하신 적이 있나요? 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섭외를 이렇게 주셨을 때, 이번 섭외를 계기로 다시 한번 그 문장의 소리 이전 회차의 다른 작가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아, 네. 오늘 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당황하셨죠? 아니에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당신의 첫 코너에 모시는 작가님들께 여쭙는 공통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전화를 받았을 때 뭘 하고 계셨는지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꿈자리가 은근 들어맞는 편인데 당일에 좀 또 꿈을 꾸고 일어나서 좀 몽롱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일에 되게 긴 종이에 뭘 이렇게 정신없이 막 적는 꿈을 꾸고 일어나서 되게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연락받기 직전까지도 뭔가 연락이 아직 안 온 상태니까 그냥 만약에 오지 않더라도 나는 다음 과정을 준비하고 기대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던 참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약간 다른 작가님께서 쓰신 시집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노트북 보고 있다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딱 오니까 직감을 딱 했어요. 번호만 보고? 네, 저는 뭔가 이 타이밍에 올 내용은 뭔가 당선 전화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뭐 왔나 싶었는데 이제 전화 받고 확신해서 너무 기뻤어요. 보통 모르는 번호가 오면 보이스피싱인가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선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직감적으로 그걸 알아본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순간에 그런 네. 생각으로 연결되는 게. 네. 저도 이렇게 예지몽을 자주 꾸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꿈 꾸고 친구한테 전화하면 일이 맞아떨어져요. 근데 그런 게 작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수상 소식을 들으셨을 때 네.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막 알려주고 그러셨을 때? 일단 제가 이제 방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거실에 엄마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거의 동시에 들으신 거여서 전화 마치고 그냥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포옹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한테 알리니까 이제 가족들 중에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가 당일날에 바로 회사 끝나고 조각 모음 케이크랑 꽃다발이랑 사서 축하한다고 해서 집에서 파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주변에 글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좀 문창과 입시를 정석으로 겪지 않은 케이스다 보니까 좀 시를 안 쓰는 친구들이 더 많았고 그러니까 지인들이 되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작가 친구, 시인 친구는 좀 처음 본다고 해서 다들 신기해하면서도 많이 축하해줬어요. 그렇죠. 작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뭐 이런 말 저도 몇 번 들어봤거든요. 우리가 다르게 생기지 않았는데. 네. 네. 문득 그 차현준 시인의 수상 소감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이 떠오르는데요. 몇몇 아티스트에게 내가 만든 문장들을 아름답게 불러주고 싶다라는 헌사가 있었어요. 음악과 영화를 오가며 다른 장르에서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들을 언급했었는데요. 거기에 요즘에 또 새롭게 추가된 아티스트들이 있을까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제가 이제 신인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을 쓸 기회를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감사한 분들을 언급하면서도 또 그런 감사한 분들처럼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등장인물이나 가수들을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정말 제가 실제로 쓰는 시에 영향을 준 분도 있지만 좀 그냥 그 내용 외적으로도 쓰고 있는 자체에 좀 힘이 붙일 때 그냥 영화나 음악을 통해서 저한테 위로를 주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꼭 밝히고 싶었어요. 좀 시를 쓰기 이전에도 오랜 시간 좀 영향을 받은 것을 이 기회에 이렇게 밝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재밌게 썼던 기억이 있고요. 요즘에도 저는 음악은 거의 달고 살고 오고요. 여기 오기 전에도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왔었고 그 영화도 틈틈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음악을 그래서 추가하고 싶은 아티스트 막 이런 분들도 생각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SZA라는 이제 시저라고 불리는 해외 아티스트 분하고 국내에서는 샤이니 멤버이신 온유 님의 정규 음반을 제가 굉장히 자주 듣고 있어요. 그 시저라는 분은 그 최근에 작년 말에 SOS라는 엄청난 볼륨의 정규 음반을 내셨거든요. 근데 이 앨범 작업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 제가 그 실제로 진짜 시를 쓰기 시작했던 17년도에 이분도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발표하신 22년이 제가 또 데뷔를 하게 된 해여서 그런 시간감이 맞아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노래들도 다 너무 좋고 그래서 정말 계속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내 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유님의 그 정규 1집 음반 이제 오 서클이라는 그 음반이 있어요. 근데 그 음반은 그 전체가 되게 시집 같은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 노랫말도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 일관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관통하면서도 좀 개별적으로 또 다 다른 얘기들을 속속들이 사소하게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오래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이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시저라는 아티스트와 평행이론으로 지금 계속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뭐 아이돌도 잘 모르지만 그 온유라는 그 아티스트는 웃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사람이 이렇게 웃는 거에 이렇게 막 매력에 빠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그런 가수였어요. 네, 그러고 진짜 그 샤이니가 지금 데뷔한 지 15년 정도도 넘었는데도 네, 저 워낙 케이팝을 좋아해서 그런 시간감 이런 걸 되게 잘 깨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을 거쳤는데도 여전히 그 맑은 음색으로 이렇게 풍부한 음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귀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기 관리도 뭐 철저히 할 테고. 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차현준 시인님께서 처음 시를 쓰게 된 계기 뭐 그런 걸 좀 여쭤볼 텐데요. 많은 장르 중에서도 또 시를 선택한 이유도 있었을 거고 저도 옛날에 이제 그 문창과 재학할 때는 시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오, 네. 뭐 한 번 정도 칭찬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붓을 꺾었습니다. 더 이상 제 안에 시심이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시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됐는데 그래서 시심은 타고난다고 하는데 언제 그걸 또 발견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 창작에는 거의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창과 입시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학 창작을 하는 문화를 정확히 몰랐었고요. 근데 이제 대학에 저는 철학과로 처음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오늘 마침 공교롭게 자리에 안 계신 이제 이영주 선생님이 교양 교수님 수업에 그런 담당 교수님으로 계셨거든요. 교양 수업의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시를 쓰는 건 아니었어요. 약간 창의력 글쓰기 이런 거를 쓰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굳어있는 문장으로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제 생각으로 막 이렇게 써서 갔더니 왜냐면 제가 이제 차씨니까 출석 번호대로 기억에 오는 분부터 쭉 선생님이 내내 그 긴 시간 동안 듣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 거를 이제 말미에도 들으시고 갑자기 눈이 이렇게 트이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그냥 구체적인 말은 기억 안 나지만 좀 긍정적인 답을 얻었었고, 그리고 사실 학점도 잘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1학년 말쯤에 보통 철학과는 다른 학과보다 좀 더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찍 직면하는 편이에요. 그 주임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도 되게 많이 상기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제 자연히 동기들과 복수 전공을 어떤 걸 하지? 혹시 전과 하고 싶은 친구도 전과 생각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근데 또 그렇다고 보통 친구들이 복수 전공했던 경영학과나 행정학과 이런 쪽으로 하기가 싫더라고요. 저랑 안 맞는 게 좀 느껴졌고, 그래서 우연히 봤는데 이게 또 운명인 거는 같아요. 왜냐면 문창과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예술대에 있거나 다른 단과대에 있어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대에 같이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철학과 옆 과방이 문창과 과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막 문창과 친구들이 이제 책을 들고 다니거나 되게 막 되게 아우라가 되게 자유로워 보는 분위기? 이런 게 되게 신기해서, 그래서 저도 문창과로 복수 전공을 결정하고, 처음 그때 수업을 들은 게 박상수 선생님의 시 수업을 처음 듣게 됐는데, 사실 저는 진짜 그분 아니었으면 시를 지금까지 못 썼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저한테 너무나 과분한 은사님이고, 지금도 왜냐면 그분이 이제 1년만 써보면 될 거다. 1년 써보면 이제 기존에 입시 겪었던 친구들하고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제가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그리고 왜 시를 쓰게 됐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 이제 시심이 아닌 소설을 택하게 된 것처럼 저도 뭔가 다른 장르가 아니라 시를 왜 택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보통 서술자라고 하잖아요. 뭔가 서술하는, 네, 하는데 이제 시 같은 경우는 화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쓰기 이전에도 이미 말하는 거에 좀 되게 능하고 좀 잘 맞는 그런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그런 점이 맞아서 쓰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적 화자에 대한 어떤 얘기가 와닿네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시인이 됐다는 얘기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네. 저는 저희 선생님이 제가 시를 써갔더니 이 시를 고치는 것보다 새 시를 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네. 그렇군요. 그 평소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나만의 창작 루틴 뭐 이런 게 있다면요? 저는 일단 그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동시에 연동되는 그 메모장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단어 하나를 적든가 문장이나 표현 하나를 적든가, 아니면 그냥 이미 그냥 초안식으로 진입을 해서 그냥 긴장감을 덜 하고 막 쓰는 편이에요. 막 내용을 써보고 이제 그거를 좀 약간 뭐랄까요, 김장한 다음에 그 김치들을 이렇게 숙성을 해놓듯이 저도 그 초안들을 숙성을 잠깐 해놓거든요. 며칠 좀 두고 다시 이제 좀 밤이나 저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을 때, 그때 태블릿에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메모장하고 한글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놓고 옮겨 적듯이 한 문장 한 문장 옮겨 적듯이 옮겨 적으면서 작업을 하는데, 또 그런 와중에 또 그대로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나 이런 방향으로 바꿔서 쓰고 싶어 하면 그걸 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작가들도 많은데, 또 이렇게 젊은 세대 작가들답게 이렇게 디지털을 잘 활용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시쓰기와 관련 없는 시인님만의 어떤 생활 루틴?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뭐 이건 꼭 지킨다. 이건 뭐 절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요? 어떤 강박관념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쓰는 일이 어쨌든 혼자 써놔야 될 때는 한 자리에 고정된 자세로 좀 장시간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의 시간에 좀 고여있지 않으려는 연습을 많이 해요. 이제 산책을 가거나 좀 운동을 해주거나 반려견을 한 마리 데리고 있어서 반려견 산책도 시켜주려고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이제 돌아와서 제가 쓸 에너지가 다시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세요? 그냥 이제 맨몸 운동 이런 거를 하고 네. 또 저는 사실 유산소 개념으로 사실 저는 춤을 좀 취미로 좀 쳐왔었거든요. 직접 클래스도 가서 배워보고 그럴 정도로 잘 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동아리도 한 적 있었고 해서 그게 이제 저의 운동 같은 개념으로 여겨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나니까 왠지 춤 추실 것 같은 느낌이 또 나요. 아, 정말요? 네. 네. 이번에는 처음 이제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지금부터는 차현준 시인님의 첫 문학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기영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유이유의 내가 정말이라면, 이유리의 브로콜리 펀치, 이스라의 일간 이스라 수필집. 시를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두 가지는? 국어사전, 음악. 나는 시를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쿠바까지 가봤다. 나에게 시가 기쁨이 되는 순간은? 다른 사람과 같이 읽고 있다는 걸 확인할 때.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어요. 기영도 작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까 또 그 시저의 시간감이랑 비슷한 맥락의 답변인 것 같은데, 기영도 선생님이 데뷔하신 나이가 제가 데뷔한 나이랑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신기했던 게 기영도 선생님 답변을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사는 곳에 정말 안개가 엄청 자욱하게 낀 거예요. 또 그 대표작으로 안개라는 작품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기영도 선생님 작품을 읽고 있는데 시집 한 권만 이제 두시고 좀 유명을 달리하신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만약에 만난다면 저는 진짜 정말 선생님의 두 번째 시집 그 이후의 작품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늘 읽어오고 기억했다고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서 꼽아봤습니다. 네. 막 공통점을 이렇게 자꾸 찾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을 고르는 거였어요. 하나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꼽았던 유이유 시인님의 내가 정말이라면 이라는 시집인데요. 저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족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범위가 넓어지겠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에 한 명이라고 꼽았을 때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든 좀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좋은 시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가 정말이라면 시집이 좀 숨통이 트이고 편안하게 느껴져서 저는 언제나 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고 싶은 그런 시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꼽아봤고요. 또 이유리 작가님의 브로콜리 펀치라는 재밌는 소설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설집을 보면 되게 막 식물이나 어떤 그런 되게 상상력이 되게 너무나 발랄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절반 정도만 읽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 책을 공유하면서
읽었던 부분은 이래서 재밌었어라고 얘기해주고 못 읽었던 부분은 같이 읽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꼽아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꼽은 건 이제 이스라 작가님의 일간 이스라 수필집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 있는데요. 이스라 작가님이 이제 겪어오신 생활 이런 단면이 되게 생생하게 그 문장들로 이어져 있어서 그렇게 좀 활력 있게 저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골라봤는데 좀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어딘가에 머무르기만 하지 않고 좀 같이 움직이고 살아나가자라는 그런 취지를 적용하는 걸 좋아해서 그럴 때 이 책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일상에서의 어떤 발랄하고 뭐 사랑이 담긴 어떤 에너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꼭 그 이유리 작가의 브로콜리 펀치 나머지 부분을 같이 읽을 분을 찾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시를 쓸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국어사전하고 음악을 꼽았었는데 먼저 국어사전은 진짜 아까 메모장과 한글 프로그램만큼이나 또 하나의 창으로 띄워놓는 중요한 저한테 도구인데요. 사실 막 제가 평범하게 쓴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쓰지 않으면서 그것들이 읽는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려면 저는 언어의 어떤 정확성에서 제가 변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언어의 정확성에서 비틀 줄 알 때 좀 거기서 자유로운 그런 말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서 아는 말이더라도 저는 국어사전에 이 기회에 한번 검색해서 다시 뜻을 상기해봐야지, 정확한 뜻을 알아봐야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국어사전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음악은 역시 제가 음악을 평소에도 좋아하는 만큼 작업할 때도 그냥 향수처럼 좀 뿌려놓는 것 같아요. 향수처럼. 왜냐면 이제 외국어로 된 음악이나 아니면 가사가 없는 배경음악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유튜브도 그 플레이리스트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구독해서 듣고 있는 채널들도 여러 개 되고 해서 그럼 제가 대충 생각하는 분위기로 검색어로 치면 나와요. 영상이 또 엄청 성실하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럼 그걸 이제 방에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국어사전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게 네. 파격이라는 건 그 깨트릴 수 있는 그 그 틀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어야 그걸 깨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에 원래 충실하고 그 기본을 깨어 나가는 게 저는 예술가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시를 쓰기 위해서 쿠바까지 가봤다. 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평생 쿠바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그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제 지인들은 제가 쿠바에 대한 어떤 열정과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쿠바를 그 19년도 말에서 20년도가 되는 순간까지 한 2주 정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직접 다 계획하고 쿠바만 반바퀴를 돌았거든요. 원래는 쿠바를 이제 멕시코나 남미를 경유해서 이렇게 중간에 머무르는 정도인데 저는 진짜 오로지 쿠바만 자체를 느끼고 싶어서 그 반바퀴를 2주 동안 거점을 이렇게 정해서 돌아서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시집도 당연히 시를 읽고 있었으니까 제가 몇 권 가져가서 막 읽어보고 열심히 여기에 것들을 담아서 꼭 써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사실 제가 이제 당선작을 포함한 투고작에 아직 미발표작으로 제가 간직하고 있는 시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쿠바를 소재로 한 얘기를 쓴 것을 투고를 했고 포함을 했었고 제가 앞으로도 좀 쿠바에 관련된 이야기가 저한테 발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가 기쁨이 되는 순간을 여쭈어 보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시를 같이 보는 내 일기라는 마음으로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이 글은 제가 이제 써야 되는 글은 되게 다 같이 향유하게 될 글이라는 그런 특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그래서 들기도 하고요. 근데 막 그게 긴장으로 막 이렇게 작용하기보다는 좀 기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고 실제로 저는 이제 시를 습작을 해올 때도 다른 친구들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연습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쓰면서 동시에 그걸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계속 쓸 수 있었던 거는 시를 기쁘게 생각하고 계속 써올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그거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누군가가 이거 어땠어 하는 생각을 되게 곰곰이 생각해서 전해줄 때가 마음에 들고 지속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였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작가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독자가 생겼을 때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떤 독자가 어떻게 또 작품을 받아들일지 그 순간은 정말 짜릿하죠. 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차현준 시인님이 요즘 가장 뭐 마음을 많이 쓰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뭔지 뭐 아까 음악 얘기도 아티스트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영화나 음식 뭐 기타 등등 그 다른 것들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 아직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 오스카상을 휩쓰셨던 그 에에올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 영화를 주변에서 자꾸 좋다고 하셔서 저도 지금 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그 봐야겠다는 생각에 요즘 골몰하고 있고 또 사실 이 음악이나 영화 이런 거 외에도 저는 주말농장 밭 기르는데 지금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당선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밭도 나오고 작물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쓸 당시에는 제가 진짜 혼자서 생각해서 쓴 건데 그 타이밍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 투고작을 투고하고 나서 그 직후에 가족들이 이제 갑자기 주말농장 밭 6이 남았는데 가서 키우자라고 해서 그때 진짜 당귀도 키우고 그랬었거든요. 당귀도 루꼴라도 키우고 이랬어서 올해는 아예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이제 내가 계약금 다 낼 테니까 1년 동안 다시 한번 되게 많은 걸 길러보고 왜냐면 그거 길러와서 집에서 먹는 재미가 있죠. 쌈밥이나 이제 하면 그때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과 자연히 연관도 되고 하니까 네 4월부터 열심히 길러볼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주말 농장 한 1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손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5평도 나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오스카상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에에올 뭐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말고 더 웨일이라고 브랜든 프레이저가 나무주연상 받았는데 네. 강추합니다. 네, 꼭 기억했다 보겠습니다. 네. 재밌는데 또 얘기 이어가 볼게요. 네. 이제 작가님의 낭독을 좀 들어볼 시간입니다. 시인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문학 작가의 작품도 좋고 직접 쓰신 작품을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제가 발표한 시 중에 한자 쓰기라는 시 중에 제가 오늘 같이 읽어볼 부분을 발췌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낭독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차현준 시인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는 종이 안에 가끔 흘려놓은 실수를 봅니다. 며칠 전에 획수가 부족했습니다. 어제는 순서가 틀렸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칸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한자 노트에는 내일 쓸 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틀려야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틀렸다 생각한 자국을 봅시다. 어느 칸에서는 점선을 이어주던 빛의 시선을 연습해봤습니다. 어느 칸에서는 점선을 이어주던 바람의 동선을 연습해봤습니다. 오늘 모든 시도를 다 써낼 생각은 없습니다. 컵 안에 올라찬 물은 컵 벽에 일정한 획수로 높이를 긋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자 쓰기는 앞으로 이제 제가 써나갈 자세
태도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쓴 시였어요. 매번 좀 마음에 들고 좋은 시를 썼으면 좋겠지만 좀 습작으로 남겨지는 그런 글들을 아쉬워하는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시를 통해서 앞으로도 말 그대로 진짜 한자 한자 써내는 지금에 집중하고자 해서 그 의지를 말해보고자 이 자리에서 읽게 되었어요. 네, 그게 저도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저도 이 한자 쓰기라는 시를 곱씹어 보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감사합니다. 와닿는 시였습니다. 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셔서 많은 작품을 또 쓰고 계실 텐데요. 시가 잘 써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고 계신지 나만의 방법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써지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내가 나태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합리화라는 게 때로는 약간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써지는 날인가 보다. 뭐 다른 날에 2편 써야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그게 싫어서 억지로 써보는데도 써보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 이거 결국에는 못 남기지만 그냥 나는 문장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난 이 시간을 버린 게 아니야 라고 좀 생각하고 그냥 다음에 더 좋은 문장으로 보답받겠지라고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놔뒀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이거 살짝 개작했더니 마음에 들었네. 그래서 이제 간직하게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시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창작 과제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제 목소리가 제가 쓴 모든 시에서 더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타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여도 제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음이 읽는 사람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제 제가 작법을 그렇게 한정을 두지를 않거든요. 좀 정말 다양하게 써나가려고 하고 한계를 돌파하고 정말 이거 못 봤던 방식이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면 이거 여러 명이 쓴 건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중요하게 상기시키는 게 이제 내 목소리가 관통되고 있는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습작 때도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 제일 좋았던 칭찬이 현준 씨는 이게 어떻게 써도 다 현준 씨가 혼자서 쓴 것 같아요. 그 모음이. 그래서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또 제 목소리가 반대로 너무 강해지면 좀 자의식이 너무 과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세상에서 배워온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면서 좀 완화시키면서 그렇게 균형 있게 써나가고 싶어요. 그 여러 시를 읽어도 다 그게 이제 차현준 시인의 시처럼 들린다는 건 자기 스타일을 어느 정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작가한테는 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요즘 인상 깊게 읽은 시집이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시집 중에 그 신희 시인님의 검은머리 짐승사전이라는 시집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제목부터 확 이렇게 오네요. 네. 그 연속해서 2글자 어절이라고 하죠. 네. 그게 4번이나 따다다닥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는 이 감각이 너무 재밌고 그 또 시집 제목에 사전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좀 특이했어요. 그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신인이라는 시인을 이 시집 안에서 잘 명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던 그 일관된 목소리이면서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시집 안에서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눌수록 또 차현준 시인님의 첫 시집이 기다려지는데요. 그 계획
있으시면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좀 쑥스러운데, 근데 저는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서 첫 시집으로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당선하기 전에도 내가 이제 소위 등단을 하더라도 그것을 결과로 여기지 말자라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등단은 그냥 저한테 거치고 싶은 과정이었고, 제가 도달하고 싶은 최소 목표는 항상 시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시가 제 당선작 이제 5편으로 뭔가 이 사람이 뭘 쓰는 거지라고 모르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시집의 규모를 생각하고 그 일부를 보여드렸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크고, 사실 첫 시집에 관한 얼개는 거의 생각을 마쳤어요. 왜냐면 얼개 정도로 두는 거는 또 세부적으로 해나가면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제가 생각해놓은 방향성은 확정은 됐습니다. 네. 그 독자들이 이 차현준 시인님의 그 총체성을 나중에 기쁘게 받아들이길 또 기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화난 느낌보다 내일이 또 그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데뷔하던 순간도 짚어보고 지금 아직 첫 시작이 아직 안 끝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끝나가고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어떤 초입에 있어서 이런 순간을 기록하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문장의 소리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시인으로서의 꿈을, 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오래오래 여행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오래 살고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뒤따랐고, 또 몸과 마음, 그러니까 생각과 그런 육체가 모두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좀 좋은 사람이면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겠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장과 이야기에 집중했을 뿐인데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 줄 아는 그런 작가,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마르야마 겐지가 그 작가로서의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글쓰기를 하는 작가인데 저는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로서 이게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어떤 소명을 가지는 것, 그건 굉장히 작가로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장의 소리도 차현준 시인님의 활동, 앞으로의 행보에 더 많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차현준 시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복,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그리고 오늘은 1일 DJ 김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